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7장 소득세랑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조세라고 하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통 이제 소득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Value Added Tax 해서 부가가치세, 이거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먼저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소득세 17-1절에 보시면, 야, 소득세는 말이야 어디에 세금을 때리는 거야? 해서 소득세에 대한 과세 대상, 그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야, 당연히 소득세니까 소득에 세금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상 얘기하는 거랑 그 소득이 뭐냐? 현실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저 앞에 바람직한 조세 얘기할 때요, 납세자의 능력의 원칙이 있고 그 편익의 원칙이 있었잖아. 근데 능력이 많으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응능 원칙이라고 합니다.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금을 때리는데, 이게 수평적 공평성이 있었고 공평한 조세할 때 했죠. 수직적 공평성이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 똑같다, 그 뜻이 뭐야?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직접 측정이 어렵죠.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직접적으로 능력을 보여주세요 측정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능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대리변수라 하죠.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프락시라고 하는데, 이 대리변수를 찾아가지고요, 이 값이 높으면 능력자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리변수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무난한 대리변수가 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론과 관련해서 가장 이론상 바람직한 경제적 능력을 나타내는 소득은 뭐냐 하면, 그걸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소득세, 이름을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comprehensive, 이걸 번역한 건데요.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어떤 사람의 경제적 능력을 대표하는 대리변수로서 소득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보통 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 가지고는 좀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괄적인 소득세에서는요, 자, 거기 세 번째 줄에 예컨대 나와 있어요.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 실현이 안 된 캐피탈 게인 같은 자본이득, 이것도요 사실은 경제적 능력을 이론상 증가시키는 것이거든. 근데 여러분, 주식 가격이 올라가거나 집값이 바로 올라갔다 해서 거기다 세금을 때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하게 봤을 때는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자본이득이라 합니다. 이거를 미실현된 자본이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론상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 봐야 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헤이그 사이먼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포괄적 소득세에서 정의를 거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적 능력의 순 증가의 화폐 가치. 그러니까 두 시점을 정해서 두 시점 간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경제적 능력이 증가하게 되는, 이거를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거야. 화폐 가치. 그래야지 이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능력이 증가했습니다, 화폐 가치로. 그러면 우선 그걸 갖고 소비를 할 수가 있고요. 소비는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 순가치, 넷월스가 반영되는 순가치의 변화,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구체적으로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자, 여기는 다음 줄에 가보시면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면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능력을 증가시키면 다 포함됩니다. 자, 우선 중요한 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현됐던 실현되지 않았던 상관없어요. 그래서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으면은 거기에는 과세 대상을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거든. 근데 여기선 이론상 얘기하는 거니까 다 포함되고요. 자, 그래서 소득세, 세원, 텍스 베이스가 계속 잠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뒤에 보겠지만 여기 쏙쏙쏙쏙 빼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텍스 베이스라고 합니다. 세원이라고 하는데 요게 점점점 줄어들어 잠식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고요. 현실의 맨 마지막 째줄 보시면 소득세에서는 행정 편의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좀 구멍이 많습니다. 루폴이라 하죠. 그래서 점차 세원이 텍스 베이스가 잠식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포괄적 소득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요. 자, 이거에 대한 장점 한번 볼게요. 장점하고 단점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자,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왜요? 아니, 실현되었던 실현되지 않았던 다 포함시키고요. 누구는 포함되고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소득인데요. 거기 볼게요. 배당금과 사내 유보. 그걸 한번 보시죠. 배당금은 기업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인이니까 배당금을 줘요. 근데 배당금을 주지 않고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사내 유보한다 그러거든. 근데 이게 이론상 봤을 때는 두 개가 똑같습니다. 배당금이다 라고 하면 주주 손에 돈이 이익 난 걸 나눠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실현되었다. 요거만 차이가 있고요. 기업이 갖고 있지만 사내 유보했지만 그게 뒤에 나중에 보겠지만 MM 정리라 해요. 모딜리아니 밀러 정리라 하는데 거기서는요. 아니 기업이 사내 유보로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주주들에게 혜택이 가게 됩니다. 주식을 팔면 이득이 되니까요. 근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배당금은 실현됐잖아. 여기에는 과세를 한다니까 텍스를 부과하는데 여기 미실현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사내 유보한 거는 과세를 안 해요. 오케이? 요거 현실의 조세는 이러한 차별을 둡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는요. 양쪽 다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란이 없어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이라는 거죠. 교란이 없어.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정도 보시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배당금과 자본이득을 동등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 효율성 측면에서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률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배당을 100% 할지 반만 배당하고 반은 사내 유보할지 그거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률에 중립적이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까? 자, 그러나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의 정의를 반영하는 포괄적 소득세는 현실에서 적용을 할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은 이론상 봤을 때는 그래. 근데 현실에서 적용할 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첫째, 아니 현실에서는 거기 보니까
가격이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각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생긴 순증가를 매번 실시간으로 우리가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가격이 변화합니다. 가격이 변화. 이 가격으로 나타내는 게 화폐 가치 아니겠습니까? 변화로 측정이 어렵다. 이렇게 측정이 곤란. 요게 이제 현실에 적용할 때 한계가 되는 것이고요. 거기 보시면 보유하는 자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자산은 올라가고 어떤 자산은 떨어지고 이걸 어떻게 매번 측정합니까? 다음 둘째. 자, 자본이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기 보시면 배당금은 과세 대상이 되고요. 실현되지 않은 자본이득도 과세 대상이 되는데 자칫 자본이득에 두 번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이중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캐피탈 게인으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어. 아니면 그럼 거기에 한번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그 다음 또 다시 배당되면 또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본이득은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 증가를 반영하게 되는 건데 자본이득이 한번 일단 과세를 해요. 일단 과세를 한 이후에 미래 소득이 막상 발생하면 거기 보시면 또다시 과세하면 또다시 과세하게 되면 이중과세로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괄적 소득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소비할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하는 과세에 있는 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고요. 다음 세 번째. 자, 마지막으로 봤을 때요. 보통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 여러 가지를 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범위의 어디까지 소득으로 포함해야 할 것인가? 소득인가? 오케이? 자, 그래서 현실에서 봤을 때는 거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자, 생산, 소비되는 재화나 서비스, 여가의 가치, 특히 여가. 아니, 여가의 가치라든가 아니면 또 내구성 있는 자산 등에 대해서 귀속소득. 그러니까 농부가 쌀을 생산해서 자기 입으로 가져갑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산 거죠. 이 집을 내가 내 거야, 자가야. 그래서 임대로 내지 않습니다. 임퓨티드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런 귀속소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구성 자산의 귀속소득을 계산하려고 하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주택, 자동차, TV, 피아노 등의 가격과 내구 연한 등을 다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가 이런데 현실의 소득세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소득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이론상 나타내는 소득세는 어떻게 되냐? 헤이그 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세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현실의 소득세는 어떻게 되니? 그거를 현실상 이렇게 한번 볼게요. 현실상. 오케이? 자, 첫 번째 줄에 볼게요. 헤이그 사이먼즈의 소득 정의는 실현 여부에 관계없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발생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다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현실에 적용하는 그거는요.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실현되지 않은 소득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는요. 실현된 것만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걸 실현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다만 특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요. 예외적으로 발생주의에 입각한 것도 사용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현주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이나 토지나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받는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죠.
자본에 대한 대가가 임대료, 뭐 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자 또는 배당금 이런 거요. 배당에 따른 배당금.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소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생산 요소에 따른 대가, 요소소득이죠. 요소소득. 여기에 이제 주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반면 다른 형태의 소득은 부분적으로만 과세되기도 하고 아예 빠지기도 합니다. 즉 현실에서는 이렇게 생산 요소에 따른 이런 것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다른 것들은 주로 빠지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긴 자본이득.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캐피탈 게인 같은 자본이득.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야. 이런 것들은 현실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더 나가서요. 거기 보시면 자본이득은 다르게 취급하는 경향이 많고요. 자, 사회보장급여 등 정부에 의해서 지급된 이전 지출.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요. 트랜스퍼 해주는 겁니다. 본질상 원래 소득과는 상관없지. 소비 가능한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요. 빼준단 말이야. 현실에선. 왜냐면 정부가 가난하니까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이구 도와준 다음에 소득이 생겼네. 거기 또 세금을 때리면 아예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주는 게 낫지. 그게 뭡니까? 이중으로 왔다 갔다 행정비용만 발생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현물로 지급된 보수 역시 소비 능력을 증가시키는데 현물로 지급된 소득. 내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화폐로 보통 통장에 월급을 넣어주지 않겠습니까? 자, 사과 5박스로 가져가. 이렇게 일을 시키게 되면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안 되게 될 수가 있겠죠. 원래는 다 소비 능력을 증가시키는 거지만. 자, 그리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실의 소득세에서는요. 기업이 임직원들에게 주택이나 승용차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뭐 쿠폰, 회원권을 제공한단 말이야. 그것도 화폐 가치로 계산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임대료 중에서도 귀속소득이라고 그랬죠. 귀속임대료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내 집이야. 내 집이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임대료를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죠. 임퓨티드 렌트라고 나와 있고요.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시장에서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 서비스로 구입해야 되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자신이 직접 보유한 사람들은 주거 서비스를 현물 형태로 얻어지는 일종의 소득인데 임대료와 관련한 귀속 임대료까지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나라는 별로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칙적으로 말해 이론사항 얘기하는 거야. 원칙적으로 말해 모든 종류의 요소 소득을 합쳐서 계산된 소득을 기초로 해서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하는데 소득세제 그대로 다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거기 보니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실시됨으로써 근로소득과 다른 대우를 받는 사례도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론상 소득과 현실의 소득세 우리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실과 관련해서요. 각종 공제제도가 있는데 이 공제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하나는 소득공제가 있고요. 세액공제가 있는데 그걸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똑같은 종류의 소득은 똑같은 크기를 벌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똑같이 이만큼 매출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두 번째 줄 보시면 한 사람은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야. 이 코스트가 이만큼이야. 이 사람은 비용이 별로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동일한 매출액으로 소득 번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똑같은 소득세를 부과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뺀 나머지, 그게 이제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그걸 이윤이라 보통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 볼까요? 이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번 소득에서 요 하얀 색깔이 전체적으로 번 소득이야. 우리가 말하는 총수입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 소득에서 네, 총수입에서 자,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게 그 사람의 소비 가능한 능력 입장에는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코스트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소득을 취득하는데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인데 어떤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비용으로 공제를 해줘요. 빼줘요. 과세 대상에서.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가 나와 있어. 어떤 사람은 뭔가 직업상 어떤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값비싼 옷을 입고 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옷이 내가 진짜 멋부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업 특성상 이 옷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것들은 비용 처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운동선수다. 뭐 골프채, 골프 옷을 입는다. 근데 이게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만족 소비로 인한 효용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골프 선수야. 그럼 다양한 골프 옷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비용으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휘발유 같은 거나 차를 운전하는데 차 감가상각 되는 거라든가 휘발유 이런 것들은 거기 보시면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 처리해주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고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조세제도가 복잡하게 되고 세법이 복잡해져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단락 보시면 소득의 취득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거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그런 비용도 있네요. 어떤 비용이 있는데 거기 한번 보시면 불가피하게 같은 말이야. 불가피하게 지출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비용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납세자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사람에 따른 인적 공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신의 본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일정액을 빼주고요. 2020년 현재 가족 한 사람당 기본적으로 한 150만 원 정도의 인적 공제가 이루어지고요. 가족 중에서 장애나 경로 우대 대상자가 있게 되면 추가적인 인적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비용 처리하니까 이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인적 공제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지출되어서 비용으로 간주해서 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인적 공제 말고 세 번째. 두 번째 줄 볼게요. 나라마다 다르지만 다섯 번째 줄.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약간 느낌이 세금 느낌이 있긴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보험료 공적연금 관련한 보험료라든가 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 다 빼줍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월세라든가 주택자금 대출 이런 거요. 월세라든가 내가 집을 살려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이거에 따른 이자 이런 것들이요. 이자 이것도 이제 비용으로 간주해서 공제해 줍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제 세법을 보시면 되긴 할 건데 여기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섯 번째는요. 자,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 아니, 근로소득 노동을 제공했어. 거기에서도 약간 공제를 해줍니다. 왜냐면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 회사 다니고 하면 바로바로 얼마 소득이 생겼는지 다 알아요.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사실 뭐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등등 이렇게 되면 이 포착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소득자가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사업자에 비해서 뭔가 유리지갑이라 하죠.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우대해 준다라는 그러한 특성이,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게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근로소득자에게 특별히 공제 허용해 주는 게 중하위 소득계층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쓰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 중하소득에 속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비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탈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로소득에만 전액 과세 대상이 되는 측면에서 다른 사업소득이나 그런 측면과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우리가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정 부분 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공제 방식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살펴볼 건데요. 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소득공제가 있고요. 소득공제가 있고 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자, 소득공제는 뭐냐면 소득 전체에서 일정 부분을 빼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디덕션 얘기하는데 월세로 지출한 금액 50만 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거야. 이 사람이 얼마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소득에서 소득공제로 50만 원 이걸 빼줘요. 그 다음 여기다가 세율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율이 만약에 30%라고 할게요. 0.3, 30%다 그러면 이렇게 5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5만 원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다시 쓰면 소득에다가 곱하기 0.3 이렇게 쪼개 쓸 수 있고요. 빼기 50만 원 곱하기 0.3 이렇게 되니까 요게 바로 공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 공제 금액이야. 공제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5만 원 이렇게 돼요. 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율이 높아지게 되면, 만약에 세율이 50%라 할게요. 그럼 25만 원, 세율이 100%라 할게요. 그러면 50만 원 다 공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도 커지게 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공제에 따른 공제 혜택이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율이 높아지는 사람이 주로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부유한 사람이겠어? 부유한 사람이 혜택이 더 커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세액공제는요,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자, 텍스 크레딧이라는데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거야. 세금 금액을 직접 깎아주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세액공제는 다음 줄에 볼게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한계 세율에 따라서 세금 절감폭이 달라지는 소득공제와 대조적으로, 소득공제는 세율에 따라서 공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거는 직접 세율과 상관없이 직접 50만 원 깎아주세요 하면은 50만 원 그냥 깎아주는 거야. 그래서 세율과 무관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무관하게.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계 세율과 관계없이 그 세금 자체가 세금 절감 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계 세율이 높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공제받는 금액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부유한 사람한테 50만 원 세액공제 해주는 거랑 가난한 사람한테 50만 원 세액공제 해주는 거랑 똑같은 50만 원이지만 버는 소득 베이스에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저소득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혜택이 커요. 상대적으로 혜택이 커서 절대적인 금액은 동일하지만 그래서 약간 이거는 공평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공평성을 높여.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아지면 공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약간 역진적인 성격을 지녀요. 역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혜택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째줄, 세 번째 줄 보세요. 세액공제의 형태로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유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고요. 오히려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533페이지. 우리나라 소득세제 하에서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뭐 각주에 나와 있는데요.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국민연금과 관련한 여러 가지 보험료라든가 교육비, 의료비 이게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 줄.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정치인들에 대해서 기부하는 거라든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 한다든가 아니면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세액공제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요, 뭐냐면 이걸 둘 다 적용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먼저 허용을 해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지금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런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게 그런 것들은 세액공제로 한 번 더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공제만 있거나 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 두 가지가 병행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소득공제만 허용을 해주게 될 때는요. 한계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그래서 해주는 거라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조세제도가 역시 또 어떻게 된다? 예, 복잡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제를 얼마나 해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답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공제 관련해서 소득공제랑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얼마나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느 수준의 공제를 허용할 것인가 이거는 또 소득공제를 할 것인가 세액공제를 할 것인가 어디에 비중을 더 많이 두어야 할 것인가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요거에 대해 객관적인 답은 찾기가 어렵고요. 그런데 원론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대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제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제도가 누더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너무 많은 항목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하면 공제 항목이 많아지게 되면 항목이 증가시. 오케이. 자, 그러면 조세제도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이해 가시겠죠? 아주 불가피한 것에 국한해서 공제를 허용해야 되는 것이고 소득세가 복잡해질수록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구멍이 루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숭숭숭 많이 뚫리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자,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최저생계비를 고려해서 야, 이 정도까지는 빼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고려해서 인적 공제를 해주게 되는데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면세점이라고 하죠. 공제를 하는 면세점, 세금 내지 않는 구간입니다. 요 면세점. 자, 이걸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면세점은 소득이 그 이하로 떨어질 때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보통 면세점이 바로 최저생계비 수준에 맞춰서 면세점 구간, 면세소득을 이렇게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면세점은 인적 공제와 그 밖의 공제가 어떤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각종 공제의 허용 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보고 있는가? 그게 바로 면세점 구간, 그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자, 우리 다음 단락 볼게요. 가난한 가정의 생계 압박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에서 면세점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면세점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그랬을 때는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를 높게 잡는 거니까 면세점이 높아지면 당연히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면세 구간에 최저생계비가 올라가면 한 달 생활하는데 200만 원이 최저생계비야 이렇게 하지 않고 500만 원은 최저생계비야 이래버리면 소득 수준이 500만 원 되는 거 밑에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면세점을 높일수록 공평성이 높아져요. 세금을 덜 내고 혜택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거기 보시면 면세니까 세금 안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조세 수입이 줄어듭니다. 조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실제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면세점이 너무 높게 설정돼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게 또 바람직한 게 아니고 왜 나만 내지? 이럴 의욕도 떨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단락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상에서 본 것처럼 어떤 항목에 대해서 어떤 크기로 공제를 허용할 것인가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고려해서 공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세제도의 개혁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이 개혁에서도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이 공제제도와 관련해서 의견 대립이 심각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소득세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헤이그 사이먼즈의 이론적인 이상적인 소득세와 현실의 소득세를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2절에서는 소득세 세율 구조와 과세단인데요. 이것도 재미난 얘기인데 다음 시간에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